자,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정장의 빨간 넥타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치소에서 입던 수용복을 벗고 정장의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을 했는데, 자,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께 나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대통령 의지입니다. 탄핵 절차는 이미 본 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조금 전에 변론이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1시간 40여 분 만에 끝났고 윤 대통령은 다시 오늘 참석을 마치고 곧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지만 바로 오늘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출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이비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1시간 40여 분 만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영상은 당시에 출석했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피청구인 오셨냐 대행이 말하니까는 이렇게 일어나서 직접 인사를 했고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사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제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정선고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를 하자는 차원이었다. 이런 답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지만 직원 저항에 스스로 나왔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 공간 옆 군인들이 있었는데 퇴각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도 했네요. 국회와 언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발언들이 직접 육성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출석을 해서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발언인데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아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게 팩트 차원 체크일 뿐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자, 박영채 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의혹은 지금 10수년 넘게 지금 계속 제기되어 온 그런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3년간 진행해 봤지만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실제로 무척 많았다. 그런데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이상한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지를 않았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을 계기로 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가려보자. 팩트체킹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반박을 했어요. 국회 측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소개를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면서요. 윤 대통령이 오늘 설명에서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태도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 윤 대통령이 웃음까지 보이면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반드시 파면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국회 측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 성시훈 부의장. 그런데 윤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이 부분도 사실 눈에 띄어요. 국회와 언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다. 어떤 점을 좀 강조하려고 이 말을 했다고 보세요?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부정선거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 언론 탓이다. 그리고 야당이 국회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탄핵 소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주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부정선거가 행여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혼자서 착각한 대통령의 이런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설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기소되었고 구속되어 있는 사령관들이나 김명현 전 장관의 발언들과 매우 상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법정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 헌법
헌법재판소 영상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출발을 해서 잠시 뒤면은 서울구치소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구치소로 향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을 짚어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변론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기자들은 아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발언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훈 부의장, 그런데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오늘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 측이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무더기 신청을 했더군요. 근데 보면은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 포함이 됐어요. 어떤 점을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고 봐요? 일단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의 경우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참고인으로 부른 것 같은데요. 예.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됐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누가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증인을 확보 못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어떻게든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불러오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4명, 더 많은 사람을 신청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건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만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증인을 불러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수가 줄어들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8명 체제면 3명이 반대를 해야 기각되는 건데 지금 4월 18일 이후에 6인 체제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연 전략은 앞으로 계속 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게 되면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에 있어서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이 투표관리관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고하니 이 부정선거 의혹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니라 일장기 투표용지라든지 또 이제 그 개인 도장이 아닌 인쇄된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예. 따라서 이 투표관리관이 왜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그런 인쇄된 내지는 일장기 투표지, 그러니까 일장기처럼 완전히 뭉뚱거린 그런 직인이 찍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른쪽 저희 헌법재판소 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부 인원들이 현재 뛰어가는 걸로 봐서는 잠시 뒤면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서 이동을 할 때도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호송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나오는 대로 관련해서 더 한번 영상을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박용차 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시훈 부의장은 어쨌든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을 하는 게 이게 계산된 증인 신청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봤는데 여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지연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본인의 반론권, 변호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 해석 꼼꼼하게 일반 형사소송과 같은 그러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내세우는 게 그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출석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걸 두고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심판에 출석을 한 걸 두고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거 선고를 늦추려는 전략이다. 두 번째,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다. 두 가지 분석을 내놓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 혐의가 지금 적용되느냐 아니냐 정말 국가적인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러한 지금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운명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탄핵 심판에서 증인들을 최대한 많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책무가 있다. 그리고 네.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뭐 조기 선거가 빨리 이루어지건 나중에 이루어지건 본인 이해관계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요. 이거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제기를 한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용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의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문영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자, 성치훈 부회장. 예.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실제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랑 이 대표가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게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 같아 보이는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법조계에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이거 의문을 제기해도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항상 민주당에게 뭐 음모론 이렇게 비판을 하던 국민의힘에서 그걸 닮아가는 것 같네요. 본인들도 지금 명확하게 체크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그 음모를 갖고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저지른 이후에 그 진실과 화해위원장으로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가 지금 정영식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기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라면은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가까운 것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그냥 뭐 선후배 관계였다, 뭐 같이 공부를 했다 이것만으로 지금까지 뭐 어떤 관계를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럼 지금 안 그래도 흥분해 있는 보수층 지지층이 과연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가만히 둘까요? 이전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차은경 판사에 대해서도 법원을 쳐들어가서 차은경 판사 나와라고 외쳤던 우리가 폭도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고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저런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문대행이랑 이재명 대표랑 왜 이렇게 친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대행이 이제 뭐 2020년에 이재명 대표와 모친상 당했을 때도 왔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절친 뭐 상가도 가지만 그냥 좀 공식적으로 아는 사이도 상가를 드나들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호용호제하는 사이고 아주 친한 친분이라고 봐야 될지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산당 원내대표도 직접 법조계의 파다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권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요. 중앙대 사실 법학과 선후배 사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랑은. 그럼 사법고시 공부도 현재 뭐 같이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더 호영호제로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재판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는 건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가 무척 편파적이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보면 수사 기록 중인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측에서 수사 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참여한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대리인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혐의를 헌법재판소 측의 권유에 따라서 제외시키겠다라고 헌법재판소 측에서 국회 측 대리인에게 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이 있죠. 그리고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했지만은 그러나 형사소송 규칙상 일괄 제정을 할 경우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형사소송 규칙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쪽에 지금 유리하게 탄핵 심판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래도 뭐 법조계의 파단 얘기다 이렇게 소문을 근거로 해서 공식 석상에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답변했겠느냐, 발언했겠느냐. 너무나 불공정 편파 사례가 많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선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서신, 그러니까 편지를 수발신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 접견 금지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도 만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조치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거 좀 과도한 조치다 이런 비판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말 참 지금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볼 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계속 지금 악재를 안기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저 가족 면회까지 이렇게 못하게 불허하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강제 구인을 어젯밤 내내 뭐 시도했다고 하는데 강제 구인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법 수사이니만큼 나는 공수처 수사에 답변할 수 없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네. 일관된 행동을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강제 구인을 하겠다. 이건 망신 주겠다는 그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에 이렇게 부당하고 무리한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시은 부의장, 예. 박용찬 위원장이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뭐 공수처가 설령 강제 구인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게 뭐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구인 시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을 거둘 수 없다면 어떻게든 뭐 조사하는 장소로 끌어낸다고 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답변을 안 하게 되면 진술거부권을 지속해서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공수처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구치소로 갔을 때 강제구인을 하러 간다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위해서 방문 조사를 설득하기 위해 간다라고 언론에 알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제구인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하면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술거부권 행사가 아닌 최대한 어떻게든 조사에 응하게 하기 위한 유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강제구인을 하러 간다. 6시간 동안 시도하다가 나왔다.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저게 과연 실익이 있는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수처가 저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전 빨리 그냥 검찰에 이첩하는 것도 지금의 수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면 실익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공수처가 지금 사실 존폐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무능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뭔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방문 조사를 유도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을 열게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았지 뭔가 강압적으로 입을 열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안 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공수처가 그렇게 설득력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고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다급함, 조급함은 알겠으나 저는 방법론에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용찬 위원장, 성시은 부의장 말씀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 계시더라고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성취윤 부의장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마저도 당시 검찰에서 방문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거부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는 그리고 강압적인 모습, 이러한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행태가 지금 2030 세대로 하여금 민주당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성시은 부의장이 아까 검찰로 빨리 넘기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공수처 조사 상황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0쪽이 넘는 질문지인데 피해자 이름, 직업,
주소 여기에 모두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수처 조사가 현재 난항을 겪으면서 어쨌든 추가 조사는 하지 못하고 이거 구속 기한만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발부돼서 조사 받을 때마다 이름은 어떻게 되시죠?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 모든 질문에 답변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은 기소되기까지 20일 동안이 필요한데 결국은 검찰 10일, 공수처 10일 조사하기로 하는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에 조기 이첩해달라 요청을 했다면서요. 거죠. 요청을 했고 어차피 기소 권한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될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